중국의 그 경제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정우 교수를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정우 교수님. 20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20분 중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주요한 정책 또는 수단 아닌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근에 삼성경제우수 제가 그쪽에 직접 신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최근에 이 상황은 선진국들이 각자 도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 위기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국제적 협력 등등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국은 자기 살 길 찾아서 양적 완화했고, EU 국가들은 EU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사실상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각국의 EU에 속한, 그러니까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의 채권들을, 국채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사주고, 한데 아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오바마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아마 정부가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지지를 보내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갈등에서 각 국가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자국의 어떤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건 마치 29년 대공황 때도 미국이 예컨대 이게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국의 이렇게 관세를 막고 그다음에 수출을 더욱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과, 또 여러 나라들이 근본 이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딱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불편한 심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최근에 OECD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6년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선진국들의 어떤 경제가 이게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개도국들이 어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이 오히려 더욱더 둔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올해 4월달에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2008년에 이 위기가 선진국에서 터져나왔고, 그러니까 미국, 유로존 이런 등등 터져나왔고 했지만, 이제 그 위기가 한국이든 중국이든 남아공이든 아니면 브라질이든 이런 등등의 나라들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 1978년 이후에 한 30 몇 년 동안을 보더라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6%였고, 2000년대 이후에도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 되는 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었는데, 최근에 성장률은 8%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도 장시복 교수 등등도 이제 이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자신들의 제조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로부터 나오는 수익이었고, 또 그것의 주된 소비처는 바로 이렇게 EU 국가들과 미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소비처가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중국의 제조업들은 지금 완전히 심각한 위기에 이게 직면해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위기가 시작했을 때 중국의 소위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급감했습니다. 민간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도블록 새로 바꾼다 하는 것처럼 중국도 서부 대개발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아파트 위로 고속철을 막 세우고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마치 지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9년에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어떤 경기부양책이 그 당시 2008년, 9년에 중국의 GDP가 한 35조 위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이 한 4조 위안이었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 상업은행들이 묻지마 대출을 하라고 해서 해준 대출금이 한 9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3조 위안인데, 이게 뭐냐면은
GDP의 한 30 내지 40%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 4대강 개발을 하는데 한 25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규모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10개 정도를 이렇게 추진한 게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기가 마치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묻지마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해준 그 대출을 받은 국유 기업들이나 또는 민간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주되게 뭐냐면 소위 사금융이라고 해서 또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이런데 또 다시 민간 쪽에 다시 뭐냐면 대출을 또 해주게 됩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국유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힘든 그런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또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한 17조 위안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의 2008년, 9년 위기 직후에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등등에서 주요 도시들의 어떤 부동산 거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근에도 보면은 한 11개월째 그 부동산 이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대략 난감해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특히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10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 그 부채도 한 10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GDP, 그러니까 국가 GDP처럼 지방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이 중국의 위기가 아마 촉발될 이 1차적인 어떤 지점들은 바로 지방정부의 도산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이 지방정부의 부채가 되게 심각한 이런 수준인데, 지방정부의 예산의 한 30%가 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이런 재원들이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고, 어쨌든 꺼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렇게 꺼지지 않고 여전히 때문에 그 심각한 위기의 어떤 잠재적 요소들을 이렇게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예를 들면 이전까지 지난 작게 보더라도 10년, 길게 보면 30년 동안 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또 많은 부분을 미국의 국채를 또 사는 걸로 다시 환류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 제품을 사고 또 그 돈이 또다시 미국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세계 경제를 버텨왔는데, 미국에서 터지고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류 구조,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런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소위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이전에 후진타오 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 발전 모델 또는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살아나가자,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진타오 체제도 2002년부터 이미 소위 조화사회라고, 소위 화목사회 또는 조화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밑바닥, 저층에 있는 집단들에게 소득을 더욱더 높여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공언과는 다르게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됐거든요. 진위 개수가 거의 0.45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되게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리커창 체제도 마찬가지로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내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다시금 원만하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계획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체제에서 보면은 수출을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생산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한 2억 명 가까이가 되는 농민공들의 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수출을 발전시켜 왔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뭐냐면 임금을 더욱더 높여주거나 복지를 더욱더 증대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런 성장의 모델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계속 억압적인 어떤 그러니까 임금을 억압적으로 더욱더 낮춰야 되는 그래야만이 투자를 더욱더 유치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소득을 높여줘야만이 또 내수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한국에 오는 그 소위 중국의 큰 손들은 많긴 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이 소비 여력이 있는 집단들은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중국의 17억 명 중에 1,000만 명이면 정말 극소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의 제주도에 몇만 명이 오더라도 가득 차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되게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이 문제가 한편으로는 뭐냐면 세계 어떤 선진국들 즉 소비 시장이 위축된 것과 두 번째로는 중국 자체에서 수익성 다시 말하면 이윤율이 낮아진 것 때문에 다시금 제조업 투자, 설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상금융이라든지 그림자 금융 쪽으로 돈이 이렇게 돌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지금도 뭐냐면 거품이 아직 꺼지고 있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거시경제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지배자들은 요번에 어쨌든 뭔가 순조로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이거 지지난해 말에 이 보시라이 사태, 보시라이 같은 경우는 이미 뭐냐면 상무 이 정치국원으로까지 언급됐던 사람이고 나중에 뭐 이렇게 수상이나 총리로까지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낙마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노동자나 농민들의 저항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팍스콘 노동자들의 그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닛산 공장 포샨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저항들이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집단적인 그러니까 대규모 노동자 또는 농민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원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한 250건 내지 300건 정도가 나타나고 그 숫자는 계속 정대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카운트하는,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게 뭐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저항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지배자들은 사실 내부의 그런 어떤 이렇게 지배계급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문제들 또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저항들 이런 등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남사군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오이다오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어떤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네팔이든 아니면 이 서찬 지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한다든지 뭐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제를 강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중국의 어떤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엄청나게 억압되어 있는 뭐 남방주포 사건이든 아니면 뭐 청강민 변호사 사건이든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엄청나게 억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어떤 뭐 전망 이런 걸 보면 사실 중국이 지금처럼 어떤 수익성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이 계속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또 후진타오나 아니면 시진핑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참 이게 시사적인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시기가 뭐 2015년이다, 2020년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언제 터질까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뭐 되게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 13년째, 그러니까 올해로 쳐서 13년째 계속 성장률을 둔화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소위 7%대의 성장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필요한 어떤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8% 이상은 유지돼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소위 8% 룰이 지금 깨졌고 중국 지배자들도 그런 8%를 이제 더 이상 지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고도성장은 제가 볼 때 이제는 끝났고 오히려 이제 그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마 뭐 세계 경제가 다시금 되게 화랑으로 다시금 아주 빨리 회복하고 발전한다고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아마 그 지금까지 이 성장해왔던 그 어떤 성장통들 뭐 고통들을 아마 이렇게 져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칫 뭔가 또 잘못된다면 아마 유럽 또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그런 어떤 거품이 터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동북아에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아마 한국에서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우리 좌파나 진보 세력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